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상 가장 드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몽골 초원의 영 징기스칸, 과연 그 징기스칸은 누구의 후예였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유민으로서 대진국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큰아들인 대무에는 무왕즈기 8년에 고구려 이래로 고구려와 발해에 편입되어 있었던 흑수 말갈이 당과 손을 잡고 발해를 공격할 것이라 판단해서 그 아우 대문예에게 흑수 말갈을 공격하게 하였지만 대문예는 공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는 대진국 발해의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대진국을 세운 대조영의 아버지인 걸걸중상, 대중상이 있고요. 그 밑으로 걸걸중상의 두 아들 대조영과 대야발이 보입니다. 대야발은 대조영의 아우인 셈입니다. 그리고 대조영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인 대무예와 차남인 대문예가 있고요. 대야발의 아들은 대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조영의 아우인 대야발과 대일하의 후손 중에 세계사를 바꾸는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대금을 건국한 아골타도, 그리고 세계적인 대제국 몽골을 건국한 징기스칸도 모두 우리 고구려의 후예이며 발해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대문예는 공격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대무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에 무왕인 대무예는 대노하여 대야발의 아들인 대일하로 대장군을 교체했는데요. 이에 대문예는 당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이에 격분한 대무예는 당 현종에게 대문예를 처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당 현종은 대문예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무왕에게 사신을 보내 무왕을 비난하자 이에 화가 난 무왕 대무예는 당을 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대무예가 당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이러한 개인적인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도 옛 고구려의 강역을 다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당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해가 먼저 당을 선제 공격하였는데 장문유에게 수군을 주어서 등주를 치게 하였습니다. 당나라에서는 등주자사 위준이 나섰는데 위준은 장문유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문유는 등주 일대를 초토화시켰는데요. 구당서를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해의 무왕 대무예가 장수 장문유로 하여금 해적을 이끌고 등주를 치게 하여 등주자사 위준을 죽이자 당은 대문예로 하여금 유주로 가서, 여기서 유주는 북경 일대죠, 군사를 징발하여 토벌케 하였으며 태복원 외경 김사란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태복원 외경 김사란은 신라인입니다. 신라왕의 사자인 태복경으로 하여금 그 발해의 남쪽을 치게 했는데 산의 험준함과 추위 그리고 많은 눈으로 인해서 군사의 절반을 잃고 아무런 공도 없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졸 사자 과반 무공 이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신라군이 연합해서 발해를 공격했지만 발해에게 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서 열전 오승체전에 보면 태복경 김사란에게 조서를 내려 범양의 군사, 이때 범양은 바로 그 지금의 북경 부근인데요. 이 범양의 신라 군사 10만으로 토벌케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미뤄보아 신라 군사 10만이 북경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한반도의 먼 신라 땅에서 북경까지 10만의 군사가 지원을 나갔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간상으로도 범양 지역을 신라가 점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발해의 무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마도산에 이르러 성읍을 점령하고 도륙하자 오승채는 큰 돌로 발해군이 오는 길목을 막고 400리에 걸쳐서 석축과 참호를 만들어 발해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리면 어마어마한 길인데요. 이 길이를 참호를 파고 석축을 쌓았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발당 전쟁으로 압록부로 피신한 사람은 금행의 조부이며 대아발의 손자인 키안으로 라시드 아띠니 지은 역사책 집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옛날 몽골이라 부르던 종족은 다른 투르크 종족들과 적대와 대립을 벌여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며 집사의 부족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종족들이 몽골 종족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살시켰던지 두 남자와 두 여자를 빼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족은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험준한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 이름은 에르게네 쿤이었고 두 사람의 이름은 네쿠즈와 키안이었으며 바로 이 네쿠즈와 키안이 모든 몽골인의 선조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쿠즈와 키안이 사국사에는 니쿠즈와 카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원문에는 모굴로 적혀 있으며 그리고 무쿠리는 무구리, 무굴, 무갈, 말갈, 모굴, 모골, 몽골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음이 변하게 된 것으로 조선을 주신, 식신, 숙신, 조센, 초준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시조로 여겨지는 네쿠즈와 키안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몽골 제국의 시조가 네쿠즈와 키안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네쿠즈와 키안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발해 대조영의 장자인 대무예, 그의 아들 대도리행, 다른 이름으로는 대리리긴 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네쿠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대조영의 아우인 대야발, 그의 아들은 대일하였고요. 대일하의 아들이 키안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았듯이 네쿠즈와 키안이 모든 몽골족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조영의 증손자인 네쿠즈와 대야발의 손자인 키안이 바로 모든 몽골족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양 사서와 페르시아 사서 등 총 29개 언어를 섭렵하여 동서양의 사서를 비교 분석하신 전원철 박사님의 연구 결과이십니다. 고려사에는 대야발의 4세손인 평주의 승려 금행의 아들 극수가 처음 여진의 아지고촌에 들어가서 여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아들의 이름을 고울태사라 하였다. 그 고울태사가 활라태사를 낳았고 활라태사는 아들을 많이 두었는데 큰아들은 행리발이고 행리발의 큰아들 오아속이 그 지위를 계승했는데 오아속이 죽자 그 아우인 아골타가 즉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의 고조 할아버지가 발해인 금행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가 발해인 금행의 고손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고려왕조의 족보인 개성왕씨 족보인 성원록에는 흔강대왕 의조의 처가 용녀인데 그 용녀는 평주사람 두운점각간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용녀는 바로 금행의 딸이자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재건의 부인입니다. 따라서 왕건의 할머니가 용녀가 되고 그 용녀는 아골타에게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니 고려의 왕건과 금나라 시조인 아골타는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야발의 현손인 발해의 10대 태왕인 선왕 대인수는 옛 고구려와 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여 해동 성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금행은 페르시아 역사서인 집사의 황금 항아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금행의 할아버지는 키안이라 하였으며 그 첫째 아들이 추르룩 메르겐, 둘째 아들이 쿠바의 시레, 셋째는 쿠스부다우라고 하였으며 증조부는 구당서의 대일하로, 신당서에는 그 고조부가 대야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사서에 기록된 금행의 세 아들의 이름인 첫째 아고네와 둘째 함보, 셋째 보할리와 페르시아 역사서인 집사에 기록된 세 아들과 이름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금사에서 금나라 시조는 함보이고 처음 고려에서 왔는데 나이가 이미 60세가 넘었다. 함보의 형 아고네는 불교를 좋아해서 고려에 남아 떠나지 않겠다면서 말하기를 훗날 자손들 간에 반드시 서로 모여 살 자가 있겠지만 나는 떠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함보는 동생 보할리와 함께 떠났는데 시조 함보는 완안부 복간수에 살았으며 보할리는 야라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함보나 보할리가 떠났을 때는 857년이므로 여기에서의 고려는 발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고려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사에는 극수, 그리고 고려사전료에는 금준으로, 그리고 금사에는 함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사에 말하기를 완안부 사람들이 시조에게 이르기를 만약 부족의 이 원한을 해결하여 두 부족이 서로 죽이지 않게 해준다면 우리 부족에 현명한 여인이 있는데 나이가 60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으니 서로 짝을 이루어 같은 부족이 되겠다고 하니 시조가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60이 된 여인과 결혼하게 했으며 그 이후 두 아들을 낳아 큰아들은 오로, 작은아들은 알로, 딸은 주사파이라 했고 마침내 완안부의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나라는 어느 노로 보나 고구려와 발해 못지않게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진국의 발해가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을 이루었듯이 아골타의 금나라 역시 고려와 더불어 다시 남북조 시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와 금을 남북조로 분류하여 이제 우리의 역사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할리의 손자인 미사르 울룩과 아곤의 손자인 아지테는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흑수말갈, 달고, 철륵의 군사 9,500명을 거느리고 신라와 후백제를 공격하자 보할리 일족은 압록부로 들어갔다가 거란을 일으킨 야율 아보기가 발해를 멸하고 완안부 여진을 압박하자 보할리 일족은 몽골 지역으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대야발의 4세손인 금행의 세 아들은 첫째가 아고네, 이 아고네는 콩그라트와 아지테로 이어지고 둘째 아들인 함보는 오로, 발해, 수가, 성로, 오곤의 행리바를 거쳐 아골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금행의 세 번째 아들인 보할리는 콩글리우트, 미사르울룩, 코를라스, 알랑고와 아랑걸가, 보잔자르, 보카, 카이도, 바이싱코르, 톰비나이, 카불, 바르탄, 예수게를 거쳐 징기즈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야발의 12세손이 금을 건국한 아골타이며 대야발의 19세손은 몽골 제국을 건국한 징기즈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금을 건국한 아골타도 그리고 세계적인 대제국 몽골을 건국한
징기즈칸도 모두 우리 고구려의 후예이며 발해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역사에 편입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학계는 이들을 모두 남의 역사를 보고 오랑캐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징기즈칸의 14대조인 보할리, 달리 보호리, 보코리, 부쿠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부쿠리는 바로 고구려를 뜻하는 말이며 보할리를 부쿠리 용성이라고 하는데 고구려의 영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쿠리는 무쿠리, 무구리, 무굴, 무갈, 말갈, 무갈, 무굴, 모굴, 모골, 몽골과도 같은 말이며 그 뜻은 모두 고구려, 발해, 말갈, 몽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징기즈칸의 본명인 태무치는 한자로 철목진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고구려의 대무신왕의 대무신이 철목진과 같습니다. 징기스칸에서 징기스는 바다, 위대함, 광활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기즈칸이라는 말은 위대한 왕 또는 영토를 넓게 확장한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징기즈칸을 진국의 왕, 발해의 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치통감에서는 고려의 왕건은 후진의 사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발해는 나와 친척의 나라이며 나와 혼인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거란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나는 그대의 후진 조정과 함께 거란을 공격하여 그 원한을 풀고 싶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건은 분명히 발해와 친척이며 혼인관계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건은 발해 왕가와의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 왕건이 후진과 함께 거란의 요를 공격하려던 계획은 요 나라가 먼저 후진을 공격해서 후진을 멸망시킴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구려, 발해,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고대로부터 우리와 같은 혈통을 이어온 친인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랑캐로 배척해오거나 이민족으로 배척해온 금나라, 청나라는 고구려, 발해, 신라의 후예이며 몽고 또한 우리와 한 결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로 다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은 발해의 후손으로 대금을 건국한 아골타와 역시 발해 대야발의 후손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징기즈칸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주신이었습니다.